진리란 무엇인가? 영리하지만 과대망상에 빠진 동물로서의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객관적인 실제를 정말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니체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쓴 미발표 원고, 비도덕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 의 첫머리에서 인식을 발명한 동물인 인간을 우주의 한 구석에서 어쩌다 생겨난 영리한 동물로 묘사한다.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구성한 진리라는 개념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나 니체가 보기에 인간 지성이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이 만든 진리 역시 절대적이거나 영원 불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중심적 파토스에 쉽게 사로잡힌다. 만약 우리가 모기와 소통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며 아주 거창한 삶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예화는 니체가 인간의 특권적 지위에 의심을 품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요컨대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여 이성이 곧 우주의 중심이며 자기만이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폭로하고자 했다. 니체가 이렇게 급진적인 견해를 미발표로 남긴 데에는 비극의 탄생 출간 직후 비학문적이며 터무니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으면서 문헌학자로서의 명성에 큰 상처를 입은 사정도 작용했다. 그는 그리스 문화 연구에 이어 인간이 동물 세계의 일부라는 다윈적 통찰을 다른 방향에서 전개해보려 했으나 당대의 아카데미즘에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다. 이후 건강 악화로 35세 때 바젤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했고 스위스 질스 마리아와 지중해 연안 도시를 오가며 집필에 몰두했다. 그의 저작은 서양 철학의 전통적 가정인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재다에 대한 첨예한 비판이자 인간을 동물적 충동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규정하는 급진적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진화론적 관점과 인식의 한계. 니체가 제시한 핵심 문제의식은 과연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객관적인 실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영향 아래 인간의 인식 능력도 진화론적 압박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온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이 사용하는 진리라는 도구는 본질적으로 생존에 유용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일 뿐 우주적 초월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 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감각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세계를 모델링한다. 견고한 껍질에 갇힌 달팽이가 달팽이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듯 인간이 수족관 속 물고기라면 물이 가득한 상자 밖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니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찾아 나선 적이 없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인식의 틀과 진리 개념이 실은 한계투성이임을 지적한다. 니체가 본 진리와 서양 철학 전통에 대한 비판. 니체 이전 다수의 서양 철학자들에게 진리는 인간 이성이 미리 보장된다는 전제 속에서 탐구되었다. 중세에는 신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했으며 근대 이후에도 데카르트와 칸트는 판단 주체의 명석 판명성 혹은 인간 인식의 보편 조건을 통해 진리 개념을 정당화했다. 즉 인간은 세계와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반면 니체는 이러한 전제를 통째로 흔든다. 그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다윈적 사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간의 사고가 이성이나 논리보다 더 근본적인 의지 충동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니체에게 진리란 신 또는 보편 이성이 보증해주는 어떤 숭고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적 언어적 허구물이자 착각이다. 이 허구를 통해 인간은 나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위안을 얻고 동시에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진리 개념의 철학사적 전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 헤겔, 그리고 니체. 니체가 제기한 물음은 고대 그리스부터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실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는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세 기독교 사상가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태와 명제의 합치를 진리 정의로 수용했고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형식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칸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객관적 세계와 합치하는 판단을 공유할 수 있는가? 라는 조건 자체를 묻는다. 여기서 칸트는 진리는 인간 인식의 보편적 초월론적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진리 개념을 인식론적 전회로 이끈다. 이어서 헤겔은 진리를 단일한 명제가 아니라 개별 명제들이 총체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얽혀서 완결된 체계를 이룰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의 전개 과정에서 자기 모순을 극복해가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의 말미에 니체는 진리 자체의 기원의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왜 진리를 그렇게 숭배하게 되었는가? 진리를 향한 의지가 단순히 지성을 통해 사물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숭고한 동기가 아니라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어떠한가? 이 질문은 진리를 객관적 실제의 거울처럼 여기던 전통 철학의 전제를 해체해버리는 셈이다. 진리와 권력 그리고 진리의 정치학. 푸코와 같은 20세기 사상가들은 니체가 제기한 계보학적 시선을 더욱 확장시켰다. 푸코는 진리는 항상 권력에 결박되어 나타난다고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행위가 대체 어떻게 권력관계와 맞물려 있는지를 분석했다. 전통적 철학은 진리는 해방, 오류는 예속이라는 도식을 그려왔지만 푸코는 사실상 진리가 규정되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권력작용과 때려야 뗄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진리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권력이 부여하는 제도적 언어적 구성물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논리실증주의의 도전과 진리 문제의 재부상. 한편 20세기에 들어와 비트겐슈타인과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진리란 명제의 진리값에 불과하며 세계를 기술하는 것 이외의 영역은 철학이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니체적 해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했다.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세계가 어떠한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명제를 나열하고 각각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명하면 세계는 완전히 기술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의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축소된다. 그러나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세계는 이런 식의 모든 참 거짓을 합한 완전한 세계 기술로 환원될 수 있을까?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환원은 우리에게서 생존과 의미의 장을 도려내고 진리를 하나의 기호 논리체계로만 바라보게 만든다. 이 간극은 20세기 후반 철학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완전한 객관성은 가능한가? 그리고 과연 바람직한가? 니체가 통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투명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변해버리면 삶을 지탱해온 수많은 열정, 환상, 창조적 요소가 시들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자주 구사한 초인의 이미지는 한편으로 자기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갖되 동시에 생을 긍정하고 숭고한 꿈을 꾸는 역동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니체 본인이 평생 건강 문제로 시달리며 자주 우울한 기분에 휩싸였던 만큼 인간은 그저 영리한 동물로서 과잉 충동과 의지를 분출하다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자주 남겼다. 그렇게 보면 그의 사유는 자기 자신도 풀지 못한 모순과 긴장 속에서 요동친 셈이다. 그러나 그가 깨운 자의식, 즉 인간이 자기가 만든 진리 가치 개념을 스스로 믿고 추종하지만 사실 그것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통찰만은 20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충격파를 던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진리 탐구의 길 위에 있는 인간, 결국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서양 철학 역사 전반을 관통해온 물음이며 니체는 여기에 자신만의 뚜렷한 해체적 기여를 했다. 인간은 객관적 진리에 이른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은 동물적 본능이나 충동, 제한된 감각과 관점 등에 기대어 필요상 만들어낸 도구일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 추구가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니체 자신의 역설처럼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완벽히 알 수도 세계를 완전히 투명하게 볼 수도 없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제부터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도정 자체에 삶의 에너지가 깃들고 그 여정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완전하고 불변하는 진리라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파열음과 균열을 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창조적 통찰이야말로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인간 정신의 위대함일지도 모른다. 정리하자면 인간이란 영리하지만 한없이 과장된 자의식을 품은 동물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진리의 단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니체의 급진적 비판과 철학사 전반에 펼쳐진 진리 담론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재발견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끈질기게 되묻는다. 진리란 정확히 무엇인가? 철학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진리는 오랜 기간 동안 대단히 복잡한 물음의 늪처럼 느껴져 왔다. 이것을 풀어내는 일 자체는 철학의 역사를 밝히는 과정일 것이다. 우선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이데거의 어원설이 유명하다. 망각된 것에 씌워진 것을 제거하여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고전 텍스트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하이데거의 어원설이 정설로 굳어져 있지만 아무래도 어원 측면에서도 진리는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다. 이미 그리스 철학에도 진리라는 개념에는 여러 성격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는 명제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라는 명제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참, 소크라테스가 서서 걷고 있는 경우는 거짓이 된다. 이 명제는 인사말이나 명령문 등과는 달리 진위를 정할 수 있는 문장이다. 즉 여기서 진리는 어떤 명제와 그 대상이 일치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현실의 사태에 비추어서 검증함으로써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현대 논리학의 진리값에 나타나는 사고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진리 개념도 생각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추론체계, 즉 대중률과 모순율 등은 항상 참이며 영혼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서있든 앉아있든 항상 적용되는 진리이다. 현실의 사실에 좌우되는 사실의 진리와는 달리 인간의 이성의 진리라는 영역이 여기서 제기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나아가 고도의 진리 개념을 제기한다. 철학자는 원인을 인식하는 테오리아, 즉 이론의 영위에서 존재의 존재성 자체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철학은 존재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형이상하게 변하는 세계의 사실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 위 영역을 넘어서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는 진리 행위가 된다. 그 후 중세 철학에서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실의 진리 위 명제가 받아들여져 진리라는 개념과 사태의 일치라는 진리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18세기 칸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진리 개념이 채택될 정도였으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칸트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데카르트는 진리란 판단하는 주체의 명석함, 한명성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했다. 칸트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인간인식의 공통성 속에서 진리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진리의 인간학적 전해를 이루어낸다. 칸트의 생각은 이렇다. 어떤 명제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사실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 더욱이 타자와 더불어 판단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 대목에서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는 관점이 도입된다. 나중에 하이데거도 지적하듯이 칸트의 진리 개념은 명제의 진리라는 개념에서 진리 그 자체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생각하는 초월론적 진리 개념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철학사상의 극적인 전개이다. 이어서 해겔의 진리 개념이 나타난다. 근대 철학에서는 진리가 잠에서 깨듯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겔에 따르면 진리는 하나의 명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제가 체계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 명제가 하나뿐이면 여기에 모순되는 명제가 조정될 수 있고 사실이 변함에 따라 어느 쪽도 참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 전체에서 생겨난 인식은 전체적인 체계로 구축하는 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니체가 등장한다. 그는 진리 개념을 개보학적으로 고찰했다. 풍부한 지식과 파격적인 독창성으로 전통적인 진리를 비판하였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숭고한 진리가 어떤 필요성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였다. 그는 진리는 인간이라는 동물 종족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착각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해도 진리라는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는 족속이다. 이런 진리의 의지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사람들을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니체는 이것을 진리 자체와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날카롭게 통찰한다. 진리에 대한 개보학적 고찰은 진리의 진리성 자체를 고찰 대상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20세기 푸코는 이러한 개보학적 고찰을 진리의 정치학이라고 하여 좀 더 큰 규모로 전개하였다. 그는 진리의 의지가 권력과 통한다고 지적하고 진리를 밝히는 의미를 분석한다. 그는 지식의 의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통적인 철학의 명제에 따르면 고백은 해방이며 권력은 침묵을 강요하고 진리는 권력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원시적이고 자유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왔지만 진리의 정치사에 의해 이러한 명제를 모두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진리는 원래부터 자유이고 오류는 예속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생겨날 때에는 항상 권력관계에 매이게 됨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한편 20세기 철학에는 이러한 진리의 정치적인 고찰에 등을 돌리는 흐름도 있다. 가령 논리 실증주의는 진리를 명제의 진리만으로 환원하고자 했다.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사물에 견주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초적인 명제일 뿐 진리는 따로 없다는 주장이다. 진리를 진리값으로만 환원하고 형이상학과 철학활동 전체를 놓아주고자 했다. 이 흐름에서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중요하다. 그는 진리는 진리값에만 있고 그 외부는 밝힐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했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런 생각을 확실히 보여주는 두 문장을 인용해보자. 모든 참된 요소명제의 진술이 세계를 완전히 기술한다. 모든 요소명제를 진술하고 나아가 그중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서술하면 세계는 완전히 기술된다. 우리 일상 언어의 모든 명제는 사실 그대로이며 논리적이고 완전하며 순조롭다. 우리가 여기서 서술해야 할 가장 단순한 것은 진리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 그 자체이다.